네, 이제 기말고사 대비해서 우리가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요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는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말고사 대비용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추려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배웠던 펀드 중에는요, 액티브형 펀드가 있고 패시브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액티브, 그리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패시브, 이 두 펀드의 특징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 비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치주 투자, 성장주 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도 서로 비교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주 투자의 특징이 뭐 저 PBR주, 저 PER주 뭐 이런 내용 등을 해서 특징들 비교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금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이전 이후로 해서 좀 변경된 게 있는데요. 이런 거 포함해서 또 안에 내용 보시면 최대 얼마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납입 한도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3번의 최소 납입 기간, 그리고 4번의 연금 수령 조건, 이런 내용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은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곡선에 대해서 최적 포트폴리오의 조건, 이런 내용 알아놓으시고요. 자본 배분선, 그래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어떤 건지 공부해 놓으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자본 배분선에 대한 특징들 공부했었습니다. 공부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인 프론티어가 만나서 우리는 또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이 내용도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베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샤프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샤프 지수의 정의와 함께 밑에 샤프 지수를 구하는 식 또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샤프 지수에 대한 예제이고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 지수입니다. 트레이너 지수의 정의와 함께 푸는 밑에 공식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젠센의 알파는 구하는 공식보다는 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듯이 전략 전술에 대한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구하는 공식 외워놓으시고요. 그래서 실행 포트폴리오 수익률에까지 공식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례이고요. 사례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 구하셔야 되겠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에 의한 수익률 같이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자산 배분 효과, 증권 선택 효과 모두 풀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배웠지만 샤프 지수고요. 트레이너 지수입니다.
젠슨의 알파는 정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ER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PER의 정의, 그리고 PER을 구하는 공식. 하단에 PER의 결정 요인에서 구하는 공식, 이 공식도 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보시면 주가 수익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수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수식을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제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예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의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접근 방식의 두 접근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특징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샤프 지수를 구하는 공식, 앞선 공식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거 용어에 적용되는 용어가 다를 뿐 같은 공식인데요. 이 공식으로도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트레이너 지수입니다. 정의와 함께 아래 공식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젠센 지수는 공식보다는 위에 그 정의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 전략에는요, 소극적 투자 전략과 적극적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투자 전략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극적 투자 전략의 종류, 각 종류마다 정의와 함께 그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은 출제 예상 문제인데요. 출제 예상 문제는 매 과정에서, 매 수업에서 출제 예상 문제는 모두 다 풀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장금리 상승 요인과 시장금리 하락 요인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경제지표에 끼치는 영향과 금리가 상승할 때 경제지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채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식은 이자 지급 방식입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나오는 이표채입니다. 이표채가 그 채권에서는 제일 많은 그 이자 지급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표채가 어떤 건지 그 정의 및 그리고 이자 지급 방식 부분 공부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인채입니다. 할인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할인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채입니다. 복리채의 특징, 복리채의 정의 및 그리고 복리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표채, 그리고 할인채, 그리고 복리채의 타임라인을 보고서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듀레이션 부분입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임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듀레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채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요. 듀레이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듀레이션에 대한 타임라인 이해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에 있어서 채권에는 듀레이션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듀레이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요. 채권 시장에서는 수익률 곡선에 있어서 장고 단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장고 단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의 변화에 대해서 일드 커브가 상승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드 커브가 하락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드 커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일드 커브 스티프닝, 그리고 일드 커브 플래트닝의 차이점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불리쉬에 대한, 그리고 불 플래티닝, 불 스피트닝, 그리고 반대 개념인 베어리쉬에 대한 개념, 그리고 베어 플래트닝, 베어 스티프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드 커브의 변동에 대해서 불 플래트닝일 때, 불 스티프닝일 때, 베어 플래트닝일 때, 베어 스티프닝일 때 그래프의 흐름 이해해 놓으시고요.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될 때,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때, 네,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드 커브의 변동에 대해서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어떤 건지와 함께 밑에 듀레이션을 구하는 공식 외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듀레이션을 구하는 예제인데요. 이 예제로 듀레이션을 구하는 거 푸는 문제 낼 텐데요. 이 정도 문제 푸실 수 있으면 저희 기말고사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듀레이션의 특징입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 듀레이션의 특징을 이해하셔서 특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본손익, 채권투자 수익에 있어서 자본손익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자본손익률에 대한 수식에 나와 있는데 밑에 예시를 통해서 이 문제 답을 구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손익률을 구하는 예시를 풀어 보시고요. 제가 이 예시를 약간 변경해서 시험 문제를 낼 텐데 그 문제는 이 예시에서 많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숫자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시만 풀어 보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시 문제들 다 풀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요. 굳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에 있어서 일일 정산제도, 증거금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도형 파생상품에 있어서 선도와 선물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의미하는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선물에 있어서의 특징,
그리고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 밖에서 움직이는 거래가 되는 선도의 계약에 있어서의 특징들 파악해 놓으시고요. 우리 주식 관련 선물에서는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에 대한 특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프레드 거래 전략에 있어서는요. 강세 스프레드 전략이 있고요. 약세 스프레드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하실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옵션입니다. 옵션에는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권리 행사 시기에 따라서 유럽식 옵션이 있고 미국식 옵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콜옵션입니다. 콜옵션이 어떤 건지 그리고 삼성전자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 예시를 통해서 이 콜옵션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예, 다음은 풋옵션입니다.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요. 풋옵션은 보시면 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 수 있는 권리가 이제 풋옵션인데요. 이 팔 수 있는 권리에도 풋옵션을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풋옵션을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차이, 그리고 콜 옵션의 매수 매도, 풋 옵션의 매수 매도를 구분하실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삼성전자의 주식에서처럼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그 ITM 내가격, OTM 외가격의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당첨인 경우, 낙첨인 경우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쭉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는 것은 알려드릴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범위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알려드린 이 범위 내에서 이해하시고 또 제가 그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계산 문제 풀 수 있으면 기말고사를 치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15주 수업을 진행하면서 초반에 저희가 그 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일부분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올수록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못 보고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어떻게 그 상황이 이럴 수밖에 될 수 없었으니까 또 우리는 또 이 상황에 맞춰서 적응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것은 재무학 연습입니다. 재무학 연습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일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수업의 취지는 자격증 대비반입니다. 이 재무에 관련된 자격증은 아주 다양하고요. 자산관리사의 자격증부터 해서 AFPK, CFP, 또 그 외에도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그 외에도 또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그 자격증에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들은요. 주로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면서도 중복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세금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금에 대한 내용이 그 중요도가 시험에 반영이 되는 그 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업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시험을 준비하시려고 하면 제가 진행했던 수업 내용보다도 훨씬 더 깊이 넓게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아주 좁고 낮은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저희가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아주 투자 부분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주 좁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이 투자 설계 부분은요, 그 자격증,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자격증에 다 고루 출제되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이 범위에 있는 그 내용은 전부 이제 그 완벽하게 숙달을 하시면 자격증 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들 중에 대다수가 또 부동산과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이 그 원론에서 또 중복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모든 그 금융, 부동산 관련한 시험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위한 수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대비한 수업이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실제 그 직업을 가지셔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시험뿐만이 아니라 자격증 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해서도 일을 하는데 이 수업이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할 때도 이 수업을 했던 부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띠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주부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무가내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저희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업 때 배웠던 PER이라든지 PBR, ROE 이런 그 기본적 분석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재테크하면서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할 때도 굉장히 기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 저희가 수업을 했지만 저희 수업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재테크를 할 때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 중에서 금융 관련 자격증을 시험을 치는 그 비중이 굉장히 적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용으로만 수업을 하면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나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재테크를 할 때 도움이 될 부분들을 추려서 부분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이 아니어도 공부를 해두신다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면서 재테크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14주차 동영상 수업을 마치면서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기말고사의 시험 출제, 문항수, 그리고 문항의 그 시험 출제 유형들은 제가 도어상에서 공지사항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의 기말고사 시험 출제 유형을 참고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4주차 그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